중학교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알죠? 구체적으로 소개 안 해도 되겠죠? 네. 오늘 선생님이 이 영상 준비한다고 예고했잖아요. 그죠? 이 영상 볼 때는 여러분들 교과서와 학습지를 꼭 지참한 상태로 영상을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해요. 눈에 선해요. 선생님의 이 영상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을 여러 명의 친구들이 눈에 선한데요. 웃지 말고 집중해서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내용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문화대혁명입니다. 오랜 항일전과 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지금 파탄에 붕괴에 이르렀습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게 1949년 10월 1일이에요. 자, 이렇게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한 이후에 중국 정부는 총 3가지 문제에 직면되면서 이 3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고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농업의 낙후성. 농업 분야에서 수리 관계시설,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도구,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낙후돼 있어요. 낙후돼 있다는 건 많이 후졌다는 거죠. 많이 상태가 좋지도 않고 지금 우리 20세기 들어와 있는 시점에서 뭔가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발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 말 그대로 농업이 발전이 좀 더디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농업 발전이 조금 안 돼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농업의 낙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업 분야에서도 발전이 좀 더디었다는 것.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발전이 느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업의 후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많은 중국 국민들이, 이 시장에서 물가가 너무 급등한, 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안 좋았어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 정부가 바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토지개혁. 자, 토지개혁은 이미 하고 있었다고 선생님이 수업 때 설명했어요. 토지개혁 때 선생님 얘기하자면 그 친일지주, 악지지주의 토지를 다 모여서 몰수해서 이것을 공산당의 원칙에 따라 직접 경작하는 사람이 그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를 해줬다는 것. 그 토지 개혁을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농업의 집단화입니다. 농업의 집단화. 농민 대부분을 합작사라는 농업협동조합에 가입시켜가지고 농업의 집단화를 추구하는데, 자, 합작사는 중국의 협동조합이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협동조합과는 다르게 사회주의로의 과도적 조직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소비, 구매, 판매, 신용, 생산별로 기능별 조합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갖춘 합작사도 있는데, 이 합작사가 초급, 고급 단계별로 나눠지지만 저렇게 전부 다 합친 것은 좀 상위에 있는 합작사겠죠. 나중에 그 대표가 되는 제일 큰 합작사, 인민공사라는 것도 우리 곧 배울 거예요. 자, 농업의 집단화 말고도 주요 기업 국유화. 우리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이라고 보면 삼성, LG와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이 우리 기업의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이런 주요 기업 국유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에서 번 돈은 당연히 그렇죠, 국가가 번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산수단 공유화입니다. 생산수단을 공유화하면서 이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개조를 추진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저러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자, 이 지금 중국 공산당의 이제 대빵이었던 모택동은 1950년대 후반에 이 파탄에 이르는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대약친 운동이라는 것을 펼칩니다. 바로
대약진 운동을 펼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대약진 운동의 슬로건 포스터입니다. 자, 모택동 주도하에 1958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농업과 공업 부분에서 농업과 공업의 대증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주도한 운동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농업 부분과 공업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농업 부분에서는 대규모 수리 관계 산업을 시행합니다. 대규모 수리 관계 산업을 시행해서 뭐 댐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이런 농업에 필요한 이런 여러 그 수리 관계의 시설들을 현대식으로 뭐 업그레이드 하던가 새로 만들다든가 뭐 이렇게 좀 개발시키고 발전시킨 거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추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생산을 위한 인민공사를 조직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공동생산을 위한 인민공사 조직.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나 개인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모두가 다 같이 공동생산하는 그런 인민공사를 조직하는데, 인민공사는 중국이 1958년에 농업 집단화를 위해 만든 대규모 집단 농장, 농촌 생활 및 행정의 기초단이었어요. 집단 노동이 이루어지고요. 그 집단 노동에 의해서 나온 수확물을 노동 점수제에 의해서 분배하는 그런 생활 공동체 역할이었어요. 우리 뭐 A 동네, B 동네, C 동네, D 동네 있다면 각각의 동네에서 열심히 그 농촌에서 열심히 대규모 집단 노동이 이루어지고요. 그거에 의한 노동 점수, 누가 더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에 따라 그 점수를 매겨서 그에 따른 수확물을 분배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인민공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생님 한번 우리 그 수업 때 현서랑 수빈이랑 은우를 통해서 선생님 같이 넷이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을 때 선생님은 열심히 하는데 현서는 열심히 안 하고 좀 놀았을 뿐인데 어떻게 수확물이 비슷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한번 선생님이 비유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와 똑같습니다. 바로 공동 생산을 해서 분배를 받았다는 것, 그건 뒤이어서 또 문제점과 같이 결부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업 부분이 있습니다. 공업 부분에서는 재래식 용광로. 우리 용광로가 뭐예요? 철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막 끓여가지고 그 불순물을 다 거르고, 딱 순철만 이렇게 만들어내는, 지금 우리 포항제철소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그 용광로 있잖아요. 그 용광로의 옛날식, 재래식 용광로를 각 지역이 이제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왜? 철강을 증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바로 이러한 재래식 용광로를 보급했습니다. 자, 근데 이 대약진 운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여러분, 집단으로 대규모 집단 농사를 지어서 공동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 분배에 대해서 그 분배가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왜 비효율적일까? 똑같이 아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랑 현사가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농사를 짓는데, 선생님은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공동 경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현사는 내가 딱 봤을 때 조금 놀면서 하는 것 같아. 나보다 열심히 안 해. 땀이 잘 안 나. 얘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 막 이런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사랑 나랑 받는 게, 선생님이랑 현사가 받는 그 수확물이 비슷해. 효율적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으면 내가 농민으로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열심히 농사 짓고 싶을까요? 열심히 짓고 싶을까요? 네, 아니겠죠? 나보다 좀 노는 것 같은 애도 나랑 비슷하게만 내가 뭐하러 그렇게 농사를 열심히 짓겠어요? 농민의 생산 의욕이 저하됩니다. 농민의 생산 의욕이 저하돼서 열심히 일을 안 하게 돼요. 생산의 의욕을 높여줘야 되지,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이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 시작했는데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대기근이 와서 흉작이 됐어요. 선생님이 설명 안 했던 것 중에, 바로 이 인민공사가 조직되고 이 대약진 운동을 펼치면서, 공동식당을 운영해요. 공동식당. 그래서 국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일하게 하고, 공동으로 일하게 하고, 공동으로 그들에게 수확물도 분배해주지만, 그들에게 밥도 먹여줘요. 국가가 직접 밥을 먹여주는 그런 식당을 운영했는데, 처음에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서, 일도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수확물도 받고, 그리고 밥도 공짜로 먹여줘. 너무 얼마나 좋은 국가냐,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자연재해와 막 기근이 들면서, 이 국가가 식당을 통해서 줄 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철강 증산을 하기 위해서, 철강 증산의 목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집에 있는 철로 된 기구라든가 주방기구, 이런 걸 다 쓸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직접 밥 해 먹기도 어려워. 그래서 그냥 계속 식당에서 와서 밥 먹는데 밥을 안 줘. 식당에서 밥도 안 주고, 이러다 보니 이제 굶어 죽는 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자, 저렇게 땅바닥에서 이제 누워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이렇게 뺏싹 꼬라가지고 지금 배고파가지고 꼬른 많은 친구들이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상태로 4천만 명이 굶주림에 죽습니다. 아사예요, 아사. 처음엔 좋았으나 이 식당에서 이제 자연재해라 기근이라 밥도 안 주지, 그리고 생산 의욕은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확물 분배 받아도 집에 있는 주방이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따로 밥을 주는 데가 있었으니까 주방이 거의 없어졌죠. 거기서 밥을 먹을 수도 없지. 그래서 굶어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 대약진 운동이 성공이라기보다는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이 계속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대약진 운동의 이러한 모습에 바로 류사오치라는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던 류사오치라는 사람이 농업의 집단화, 이 집단화를 너무 급하게 추진해서 그래. 급하게 추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했었어야지. 점진적 추진을 얘기하고, 사회주의 경제 이거 수정해야 돼. 어떻게 집단적으로 경작해서 집단으로 분배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사회주의 경제가 지금 말이 안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걸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모택동 마오쩌둥이 그 요구, 네가 한 요구는 지금 뭐냐? 자본주의 사상에 대한 추종이야. 넌 자본주의를 따르고 자본주의 경제가 부러울 뿐이야, 지금. 그리고 그 자본주의 문화가 부러운 거야. 그걸 추종하는 거야. 하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모택동이 류사오치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뚱땡이, 바로 모택동 마오쩌둥인데요. 이럼으로써 벌어지는 게 바로 무슨 일이다?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럼 우리 잠시 쉬었다가 문화대혁명으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문화대혁명입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인데 딱 10년이죠. 1966년부터 1976년에 걸쳐 전개된 문화대혁명은 중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을 초래했어요. 특히 혁명 초기에 이 문화대혁명을 이끈 바로 홍위병, 이 홍위병들이 있는데요. 이 홍위병은 이러한 비극을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학생들로 구성된 정치운동 조직으로 약 1300만 명에 이르러요. 이 홍위병들은 마오쩌둥, 모택동에 대한 맹목적 종교적 찬동과 비이성적인 광기, 미친 거야, 그지? 모택동에 미쳐버린 거야, 지금. 이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광기로 교육자를 비롯한 지식인과 예술인들을 막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택동에 반하는 사람들, 자본주의를 조금이라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찬양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러한 마오쩌둥의 정적들도 체포해가지고 처형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게 바로 이 홍위병들입니다. 심지어 얘네들은
자신들의 견해가 좀 다르다 하면 그들 부모나 스승까지 비판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게 바로 홍위병이에요. 이게 세뇌라는 거, 진짜 세뇌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얘네들의 심리를 자극시켜가지고 모택동을 거의 신처럼 막 받드는 이런 애들. 자, 얘네들은 각각 손에 뭘 쥐고 있냐면 저 빨갛게 지금 동그랗게 표시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이거? 네, 이것은 뭐냐? 모택동, 모주석의 어록. 우리 모택동, 우리 모주석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 막 이 어록을 가지고 항상 뭐 우리 모택동 최고, 모택동 짱 이렇게 막 하고 있던 게 이 홍위병들이에요. 자, 얘네는 방금 얘기했듯이 반대 세력, 모택동에 반하는 세력들, 마오쩌둥에 반하는 세력들을 제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막 지식인들, 예술인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이때. 자칫 이 중국의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이런 구성원들을 이렇게 막 죽였다는 거. 자, 이러한 목적. 자, 이 홍위병을 동원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수많은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을 탄압했던 그 이유, 그 목적은 바로 마오쩌둥이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약진 운동이 지금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네, 거의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실패한 대약진 운동에 의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막 실망하고 막 죽어가면서 난 모택동 너만 믿었는데, 마오쩌둥 너만 믿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모택동의 지위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 입지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 왜? 대약진 운동을 실패함으로써 그 권력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이 문화대혁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문화대혁명은요, 이 문화대혁명의 결과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통치 기능이 저하되었고요. 농업과 공업 분야의 산업이 많이 위축됐어요. 그리고 지식인의 탄압으로 문화가 많이 파괴됐다는 거. 이거 정말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66년부터 76년까지 벌어진 문화대혁명은 중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문화대혁명을 이용한 마오쩌둥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자본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문화에 대해서 비판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 자본주의 자본주의 사상이나 자본주의 문화를 비난했던 그런 마오쩌둥과 홍위병의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여기 그림에도 보이죠? 지금 모주석을 중앙을 기점으로 많은 학생들이, 홍위병들이 글을 따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 보이는 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개혁과 개방, 그리고 고도성장인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개방과 고도성장입니다. 자,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저기 보이는 그래프에 있지만 1970년대에 73년, 79년에 이른 제1차 석유파동과 제2차 석유파동을 받으면서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매우 구조적으로 취약점이 있구나. 이것이 드러났어요.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가지는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어요. 자, 어떤 취약점도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 생산재 수입을 위한 외화를 제때 획득할 수 없었다는 점. 두 번째로는 대규모 국영기업, 아까 얘기했지만 대규모로 이제 주요 기업들 국영화했잖아요. 이 국영기업이 너무 낭비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는 비효율적이다. 그게 제일 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효율적이다. 그 비효율성이 날로 커지고 있었던 와중에 많은 이제 국민들이 힘든 이런 와중에 1976년에 50만여 명의 노동자가 바로 우리 중국 공산당의 총리인 저우얼라이 이 주울레의 추도를 명분으로 바로 천안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시위하기 시작해요. 비판하며 모택동 정말 지금까지 이 사회주의 경제 너무 잘못됐다. 언제 이 사회주의 경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회주의 경제를 하느냐? 너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 경제를 끌고 나갈 거냐? 이 모택동을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고 막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저우얼라이 주울레는 이 중국 국민들이 매우 존경하는 위인 중 한 명이에요. 전 총리였고,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뭐 더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죽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을 추도하는 것을 명분으로 천안문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했다는 점. 자, 곧 이어 바로 이분 모택동 마오쩌둥도 드디어 뭐가? 네, 국화가 드디었죠. 네, 죽었어요. 곧이어 마오쩌둥이 사망해가지고 문화대혁명, 이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던 이 모택동이 죽자마자 이 문화대혁명은 어떻게 된다? 중단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1981년입니다. 1981년에 바로 중국 공산당, 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바로 이 건국 일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라는 문건을 발표를 합니다. 1981년에. 여기에 내용, 첫 번째. 자, 문화대혁명은, 당, 국가,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을 초래했다고 평가를 해요. 첫 번째 내용.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당, 국가,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을 초래했다는 점. 두 번째. 모택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모택동의 평가는, 자, 마오쩌둥은 중대한 오류, 그러니까 이런 대학주의 운동이나 문화대혁명에 대한 뭐 오류를 범했지만 공적이 첫 번째다. 그의 일생, 중국 공산당, 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해 살아온 일생은 공적이 있어. 근데 오류는 두 번째야. 어쨌든 오류는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 중국 공산당이 모택동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이 중국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 이 문제가 있던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떠오르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 덩샤오핑, 다른 말로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등소평, 덩샤오핑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개혁개방정책, 개혁개방정책을 이야기하는데요. 개혁개방 정책을 이제 취하는데 이제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4개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자. 이제 우리 4개의 현대화의 건설을 추진하자. 그중 첫 번째가 뭐냐? 자,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자, 이것을 기본 방침, 중국의 개혁개방의 기본 방침으로 삼아가지고 이 4개의 현대화 노선을 확정한 다음에 개혁개방 정책을 취했습니다. 저 4개 분야는 무조건 뭐 하자? 현대화를 하자. 4개의 현대화 노선을 확정 지으면서 바로 덩샤오핑은 이 개혁개방 정책을 첫 번째, 기업 경영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선전 등의 도시들을 경제특구로 지정합니다. 지정해요. 그러면서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중국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개혁은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개방은 국제시장에 참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경제의 고도 성장이 달성되었다는 점, 이 점까지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우리 물을 넣고 주전자를 끓이면 막 주전자에서 막 연기 뿜어 나오면서 막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 물이 막 끓어 넘치다 못해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죠? 폭발할 수 있어요. 왜? 불을 빨리 안 끄면. 자, 우리 개혁개방이라는 불을 준비했습니다. 불이 막 지펴지고 있어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너무 좋았는데 이 개혁개방 정책이 계속 시행되고 중국이 이제 고도로 경제가 막 성장할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지역별, 기업별, 개인별 격차가 드러납니다.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 수확물 분배 받을 때는 몰랐죠. 지역별, 기업별, 개인별 격차가 이렇게 드러날 줄이란 걸. 또 권력을 남용한 경제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인플레이션 아직도 이루어져요. 인플레이션 아직도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 주민의 실질 소득이 수준이 막 저하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실업자 증가가 막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지는 와중에 이 불을 끄지 못하고 불이 계속 달궈지니 결국은 이 주전자가 빵 하고 터지니 바로 제2차 천안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2차 천안문 사건. 이때는 개혁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하다 보니 이제 정치 개혁의 목소리까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2차 천안문 사건은 바로 1989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때는 바로 학생, 시민, 노동자 등이 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주화하자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중국 정부는 이를 폭력적 난동이다. 이건 지금 폭력적 난동이다. 이런 폭력적 난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시위를 진압해버립니다. 저 사진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저 탱크보이, 정부의 탱크가 지나갈 때 그 앞에서 막아 서고 있는 그 모습이 찍힌 사진이거든요. 바로 저 2차 천안문 사건이 이제 벌어져가지고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 이 덩샤오핑은 그냥 이 사람들이 막 밀어버려요. 자,天安문 사건. 자, 이러한 시각 1989년 5월에 이르러 물가는 폭등하였고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관료는 부패하였으며 관권은 높이 걸려 있고 민주 인사들은 해외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회에 치하는 날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존망이 달린 생사의 갈림길에서 동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뭐하자? 양심의 지닌 여러분들 뭐하자? 우리 열심히 외쳐보자. 우리 이 국가는 인민의 국가고 우리의 정부다. 인민은 우리의 인민이고 정부는 우리의 정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과감없이 밀어버린 덩샤오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위도 여러 국민들의 열망도 이렇게 밀어버린 이 덩샤오핑은 이 개혁 개방을 계속 가속화시켜요. 계속 개혁 개방을 열심히 추진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봤던 우리 덩샤오핑 등소평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남순 강화라는 걸 해요. 남쪽 지방을 이제 시찰하는 건데 1992년 남쪽으로 이제 시찰해 가면서 시장 경제 도입과 개혁을 촉구했던 게 바로 남순 강화입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 지도를 보면 중국의 남쪽 저 밑에 있는 선전시 아까 경제특구를 설치했던 선전 있죠. 이 선전과 상하이 쪽으로 이렇게 막 시찰을 하면서 열심히 돌면서 우리 시장경제 도입을 이제 계속 촉구하고 또 이제 개혁을 촉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남쪽 밑으로 해서. 그래서 중국은 이제 개혁 개방에 계속 박차를 가했어요. 자, 이 덩샤오핑이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흑묘백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흑묘백묘론. 자, 흑묘백묘론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자, 지금 검은 고양이랑 흰 고양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쥐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주장하면서 유명해진 말이에요. 즉, 고양이 빛깔이 어떻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런 말처럼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이다. 뭐라고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누구? 중국 인민 잘 살게 하면 그게 짱이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지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던 선부론과 함께 덩샤오핑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문화대혁명, 그리고 개혁과 개방, 고도성장까지 볼 수 있었어요. 대학주의 운동과 문화대혁명, 그리고 우리 개혁개방으로 인한, 덩샤오핑이 있던 네 개 현대화,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이런 것과 이것을 통해 이제 개혁, 개방을 추진했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정치민주화까지 요구했던 천안문 사건, 제2차 천안문 사건, 그리고 지금의 흥묘백료론까지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듣고서는 이것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구나, 이것을 잘 찝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혹시나 정말 듣고서는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봤나요? 네, 여러분들 이 영상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영상을 몇 번씩이고 반복해서 또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정말 시험에서도 꼭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수업하는 게 제일 짱이에요, 사실.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고 그 상태에 따라서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짱이지만, 오늘 이렇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이야기하였다는 점,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궁금한 점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꼭 선생님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